푸틴의 북한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구하기 위해 푸틴은 김정은에게 의지했지만 시진핑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삼각관계 아래에는 훨씬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핵탄두와 광대한 영토, 그리고 100년 된 강대국 전통을 가진 제국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단 한 명의 이웃의 손도 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처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모스크바는 경제적으로 버티기 위해 베이징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은 2022년 침공 이후 약 55% 증가하여 약 2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악수 뒤에 있는 그림은 무제한의 우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훨씬 더 길고 차가운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 그림 속에는 푸틴의 가장 비싼 전략적 실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국경 중 하나를 공유하는 이 두 거인이 왜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지, 중국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푸틴의 절박함에 의한 북한 도박이 왜 베이징을 가장 괴롭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각관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지정학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그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의존의 근본부터 시작해봅시다. 먼저 이 의존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다리를 끊었을 때 남은 무역 파트너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의 무역은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큰 구매자는 중국이었고, 이는 상호 필요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 풍부한 가스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게 베이징은 고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그것 없이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무역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쪽에게 선택인 관계가 다른 쪽에게 필수일 때 협상력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위한 또 다른 큰 시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국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은 러시아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스크바는 중국의 원유를 싸게 팔고 정제된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대안이 전혀 팔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가 가스에도 적용됩니다. 유럽 시장을 대부분 잃은 러시아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협상 테이블에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점점 더 구매자가 가격과 조건을 정합니다. 에너지 대기업이 제품의 단일 대형 고객만 남게 되면 그 대기업은 가격 결정자에서 가격 수용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외교는 이 그림을 확인시켜줍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구 질서를 거부하는 웅장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 웅장함 아래에서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답은 우정보다는 현실주의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캐리 브라운 교수의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문화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푸틴은 정교회 기독교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입니다. 그들의 가치체계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묶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리와 이익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국경 중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수준에서 잘 지낼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지내는 것과 동등한 것은 같지 않으며 여기서 그림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지정학적 행위자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중국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러시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핵 보유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등한 관계도 아닙니다. 브라운이 강조하는 미묘한 점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의존적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종속국은 보호와 지원, 심지어 후원자가 전쟁을 간접적으로 떠맡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러시아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 베이징이 원하는 것은 훨씬 냉정한, 러시아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윈윈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이 전쟁을 서방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이유입니다. 서방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베이징에게는 종종 유럽인들이 또 다른 싸움을 벌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나토와 서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빠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나토의 친구가 아니지만 러시아의 열렬한 친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베이징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브라운의 평가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 갈등이 어느 시점에서 무승부로 끝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거나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영원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으스대며 나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립적인 결과로 미국과의 경쟁, 자국의 방대한 국내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경제, 인구 통계, 심지어 정치에서도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으며 베이징은 이러한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그림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에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훌륭한 동맹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푸틴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토와 유럽 같은 적들이 전지전능하고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점차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 베이징은 탈출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빠른 휴식,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비디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균형을 뒤흔드는 요인, 푸틴의 북한 도박으로 눈을 돌립니다. 푸틴의 절박한 외교는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역효과를 냈습니다. 전쟁의 무게에 짓눌린 러시아는 북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병사들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대가로 매우 민감한 군사 기밀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모스크바가 예상하지 못한 문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전투 병력을 사용하는 것은 평양을 서방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나토의 관심을 중국의 태평양 문턱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는 의도치 않게 베이징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징후는 9월에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퍼레이드에서 푸틴, 김정은과 같은 연단에 섰지만 상징성은 거기서 끝났다. 새 지도자는 3자 정상회담을 열지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은을 각각 따로 만났다. 따로 만난 선택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같은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과 공동 블록을 선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베이징은 후자를 신중히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때 논의되었던 영닉슨 시나리오처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이 모스크바와 가까워지는 것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와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는 독재자 동맹의 이미지를 대칭적으로 피합니다. 그 후 시진핑은 6년 만에 김정은을 만나 북동쪽 국경에 있는 이 완충국에 대한 베이징의 영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방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진짜 두려움은 통제 상실입니다. 외교부의 평가에 따르면 푸틴이 이제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시진핑을 앞질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했다고 주장되는 민감한 기술들, 예를 들어 방공 및 드론 능력은 특히 중국 분석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전의 가시성이 베이징에게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앞서 나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해 보이는 주체는 북한입니다. 브라운의 관찰에 따르면 김정은은 상당히 자율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경제의 대부분, 약 10분의 9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새로운 채널은 평양이 동맹을 다양화하고 일방적인 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드문 방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중국이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징도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암묵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두 거인 사이의 틈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그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 그의 군대에 대한 실제 전투 경험, 그리고 세계적인 가시성입니다. 한국의 연구 및 정보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한 경제에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같은 상황이 정반대로 깊은 굴욕입니다. 한때 그들의 거대한 세계 지도에서 작은 점으로 보았던 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모스크바의 자존심의 타격입니다.
그리고 몸짓 언어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푸틴이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환대받는 것을 그리 기쁘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환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노동자 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은 포탄과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도 포함됩니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그의 정권으로 흘러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그 수입 뒤에는 종종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이제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라진 경제구역에서는 두 나라를 처음으로 도로로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있었는데 바로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하산-투만강 다리입니다. 이 850m의 교량은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합의된 것으로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목표 날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러시아-북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2주년이었습니다. 자금과 자재 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관 시설과 연결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38노스의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다리 자체와 북한 쪽은 대체로 준비가 되었지만 러시아 쪽의 세관 및 연결 인프라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개통 날짜는 불확실합니다. 평양은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러시아의 형편없는 건설 문제로 인해 기념일 개장이 놓쳐져서 관계자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심지어 개장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6월 19일에 긴급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역량 부족입니다. 전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때 완료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이는 전쟁이 모스크바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입니다. 베이징의 반응을 염두에 두거나 관계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 모스크바가 작업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유사점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압록강 다리는 2014년에 구조적으로 완공되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할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체하고 있고 북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다리가 늦어지는 진짜 문제는 경제적 영향보다는 신뢰와 상징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확실히 약화되어 큰 대가를 치렀고 이는 중국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은 훨씬 더 큰 질문, 대만과 연결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 움직이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보다 훨씬 더 큰 세계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브라운은 중국이 2027년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도울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국제적인 분노도 여전히 클 것이고 중국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동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예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은 중국, 대만, 그리고 세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주시하는 것은 전선의 교착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실험실입니다. 비축 자산의 동결, 기술 접근 차단, 경제가 서서히 질식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대만 시나리오를 위한 베이징의 비용 장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위대한 강국을 고립시키는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예를 중국에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장기적인 계획이며 확실히 향후 몇 년 안에는 아닙니다.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 현실화될 수 있으며 그것도 중국의 경제 성과와 여러 다른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합리적인 행위자이지 도박꾼이 아닙니다. 만약 움직인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매우 많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후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얼마나 확실하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시진핑이나 푸틴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국가의 실제 계산은 종종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동전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모든 비대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실제로 깊어지는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군사훈련, 거대한 에너지 거래, 서구 질서에 대한 공동의 수사. 이 관계를 단순히 러시아의 절박함으로만 읽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베이징도 저렴한 에너지와 서방을 바쁘게 만드는 전선을 통해 이 동맹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약점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부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관찰이 중국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졸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전쟁의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도시의 민간인들이 같은 대가를 치릅니다. 위대한 강대국들의 균형이 논의되는 동안 대개 가장 작은 나라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다음 정상회담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만강 다리가 열릴 때, 시진핑이 다음에 평양에 갈 때,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에게 이제 그만 진정하자라고 말할지 여부입니다. 제국이 한때 지도에서 작은 점으로 보았던 나라에 얽매이게 될 때, 그 속박은 단지 전쟁의 징후가 아니라 시대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의존의 대가를 계속 치를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가진 제국이자 100년 된 강대국 전통을 가진 나라가 이웃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잃는 것은 협상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사라지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북한에 대한 절박한 의존은 그가 통제할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는 산업 거인을 깨우면서 지역에 또 다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태평양에서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힘을 합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유럽 및 나토와 접촉하여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무기나 기술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렘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30년 동안 구축해온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빠가 2026년 2월 22일에 우리는 비대칭 보복의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은 이 지진이 크렘린에 초래한 공황을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비대칭 보복, 이것은 외교적 용어로 절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한국에 대해 대칭 보복을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 이유를 곧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를 가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푸틴의 북한 구상이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친 그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북한에서 탄약과 병력을 가져와 집중적인 군사 훈련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몇백만 개의 녹슨 포탄과 교환하여 그는 우크라이나 전선, 즉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아시아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5년 7월에 발동된 나토의 PURL 메커니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PURL, 즉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은 동맹국들이 공동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이 기금은 중요한 미국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그림의 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에 치명적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엄격한 수출 법률로 인해 서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분쟁 지역에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한 중립 정책은 항상 한국을 세계적 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폴 메커니즘 덕분에 이 법적 장벽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수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하늘을 보호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정밀 탄약, 중요한 방공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함정이 아니라 법적 다리이며 러시아에 대한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더 있습니다. 한국의 비살상 기술 역량은 세계에서 비할 데 없습니다. 서울은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첨단 통신 장비, 고급 방탄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레이더나 통신 장치는 발사되는 총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생존 및 조정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유사한 기여가 나토에 의해 중요한 진전으로 묘사된 것처럼 한국의 참여도 배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토 국가들이 HIMARS 탄약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시스템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 수출 능력이 2025년에 2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한국은 이미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무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덕분에 K2 블랙 팬서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가 이미 유럽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시대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한국산 시스템으로 군대 장비를 갱신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공급망이며 PURL에 참여함으로써 이 체인을 제도화하고 영구화합니다. 포병 시스템과 탄약 공급은 이 전쟁의 중추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대규모 비축량을 소진하면서 북한의 저품질 포탄으로 화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포탄의 상당 부분은 발사, 폭발 또는 목표물 명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산업 경쟁자와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155mm 포탄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시에는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기업들은 주문을 받는 즉시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을 시작하면 러시아 포병부대에 떨어지는 포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화력 우위를 잃은 러시아 군대가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거나 점령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국 기술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참호는 러시아 공격 부대가 극복하기 어려운 죽음의 함정이 됩니다. 높은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는 소련 시대의 둔한 포병 시스템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첨단 복합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이동 중 근거리 사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 러시아의 T-6 시리즈 전차를 물리칠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PURL 참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서울이 언제 치명적인 무기 이전으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날이 오면 푸틴이 북한에서 얻은 총알과 병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생산 능력이 북한의 전체 무기를 압도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를 알면서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략적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 대가는 여전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푸틴의 장기 전쟁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서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칠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주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가 이 방정식에 힘을 실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 국가들의 비축량이 고갈됨에 따라 서울의 조립 라인에서 새로 생산된 시스템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소모 전으로의 크렘린 계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정말로 러시아를 퇴출로 몰고 갈까요? 아니면 푸틴이 이 의존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전쟁 및 지정학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